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김효진 PD의 여의도 리포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 대북전단, 일명 삐라살포가 문제인데 네. 대북전단 살포 참여단체가 총리실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원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라면은 정말로 충격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고위급 죄송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등 남북 문제 관련 쟁점과 관련해서 대북 전단 이른바 대북 삐라 살포 문제가 첨예한 갈등상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우리 정부는 마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거리가 매우 먼 듯이 아주 소극적으로 정부가 법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이것도 사실 따져볼 게 많습니다. 막으려면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이 대북전단 살포 참여단체에 돈을 지원했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오늘 밝힌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이 민간 경상 보조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데 여기에 따르면 총리실은 작년에 이 민간 경상 보조사업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 사랑회라는 곳에 3천만 원,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와 북한 인권 탈북 청년연합에 각각 4천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올해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그리고 북한 인권 탈북 청년연합, 북한 전략센터 등에 각각 3천만 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고요. 모두 합쳐서 2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민병두 의원은 이들 단체가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단체 이 북한 민주화 추진연합회와 이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에 소속된 단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총리실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하라고 지원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도운 셈이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 대박 시대에 부합하려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정말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네. 통일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류길재 네. 통일부 장관이 오늘 대북전단 살포 막을 수 없다 이런 입장 밝혔죠.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류길재 장관이 파악을 하고 국감장에 들어간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통일부와 총리실 모두 큰 틀에서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참 앞뒤가 안 맞고 석연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류길재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하고 관련해 막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막을 수 없는 게 입장이다. 예, 예. 막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북 전단은 헌법에 표현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한 기본 원칙과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오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류길재 장관이 말한 헌법에 표현된 권리라는 건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 정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민감하게 지켜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가는 경우라면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공중으로 떠오르니까 결국 북한의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그랬죠. 그 총알이 우리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가서 콕 박혀야지만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결과적으로 돈을 대주고요. 다른 쪽에서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살포 행위를 방치 내지는 방관하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또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언행은 아니죠. 그렇군요. 예.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공무원연금 개정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국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새누리당은 정부 보전기금 급증에 따른 재정 문제, 너무 공무원들 연금으로 돈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나라 돈이 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문제 부각하면서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지지한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사기 진작 방안의 부재 이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국정원 출신의 인사이죠. 이철우 의원은 일반 국민이 볼 땐 세금을 계속 보전해주는 형태가 되고 또 보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문제라면서 개혁을 하지 않고는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다만 공무원들은 연금 기여 기간도 길고 납입 금액도 많은 데다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취하는 것은 맞다면서 개혁은 하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군요. 이철우 의원은 또 노후 생활 보장은 하되 국민 눈높이에서 사치 수준으로 가지는 않도록 하후 상박의 원칙을 갖고 개혁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죠. 조원진 의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왜 웃느냐고 호통쳤던. 예. 근데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웃었던 바로 그 조원진 의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의 꾸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네. 또 다른 쟁점이 될 듯합니다. 근데 새정치연합은 어떤 입장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새정치연합의 주승용 의원은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론자들이 내세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거가 됐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에 비해 공무원이 3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는 주장에 근본적인 함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주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 퇴직연금을 계산해 보면 20년 가입 기준 72만 원에 불과해서 더 내려가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예. 이미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삭감된 것을 또 다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연금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은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적 노림수일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야당 간사죠.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2015년에 임용되면 2배 더 내고 고작 20만 원을 더 받아간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졸속 준비, 쾌속 통과 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고통 분담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입장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정부 방안의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 이사장은 노웅래 의원이 정부의 연금 개정 방안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이런 답을 했고요. 예. 하위 직급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 이사장의 입장이 앞으로 논의 진행 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정부 입장에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발언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의 거취 문제도 한번 더불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주무장관을 향해서 장관직까지 걸라고 압박을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군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장관에게 직을 걸겠다는 결기를
보여달라고 했다면서 예. 나도 내 이름으로 발의하겠다고 해서 당의 결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또 공무원 연금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내기로 했고 오늘 내일 당의 안이 확정될 것이다 라면서 30일 대표 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문제인데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야가 오늘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오는 27일로 회동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위한 여야의 태스크포스 TF는 원래 오늘 3차 회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당내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합의하에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7일에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여야 TF는 지난 22일부터 23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였는데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유가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방법 등 일부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여야는 다음 주 초에 모든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낸다 이런 방침인데 입장차가 여전해서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아마 현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 시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의 논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인데 가족대책위는 오늘 오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여야에 각각 전달을 했다고 이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 등에 따라서 여야 간 협의의 흐름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새정치연합이 오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이인호 KBS 이사장을 신랄하게 비난을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김성주 총재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이 기용된 것을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공신 집단에 속한 이유로 이루어진 보훈 인사, 국감 출석 의무를 거부하는 낙하산 인사의 안하무인이 개탄스럽다면서 극단적 편견과 폐쇄성으로 인한 인사 적폐가 온 나라를 비정상과 부조리에 노출시키고 있다. 박피아 척결은 대통령의 의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피아, 박근혜 대통령을 뜻하는 말이겠죠. 예. 박피아란 말이 또 새롭게 만들어졌네요. 정세균 비대위원은 인사는 때를 놓치고 적임자를 인선하지 못하면 참사로 연결이 된다. 낡은 수첩에 근거한 불통 인사를 고수하면 인사 참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국감 피감 기관장인 김성주 총재의 도피성 출국이라는 몰상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황당하다. 역사적 사실과 정통성, 헌법 정신을 부정한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장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청와대 인사가 산 넘어 산이다. 한국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교수를 임명한다고 한다면서 문제는 성 교수가 병원협회장 당시 의료계 이익을 추구한 분으로 건보 이사장 추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한편 김성주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김구는 백범 김구 선생이요. 김구는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 뭐 이런 말에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조금만 사실 붙여보자면은 역사적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해석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존중을 받아야겠지만은 너무 상식과 동떨어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혼자 그 생각을 갖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걸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굳이 KBS 이사장 같은 그런 중요한 공적인 자리에 올라왔으니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예, 네. 올라와 있는 그 위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못 받으니 미국이 계속 행사해주세요. 이런 간도 쓸개도 없는 인간들에게 보내는 먼 나라의 호령. 이제 이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떠들듯이 뜨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작전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점을 2020년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 직후에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자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한미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자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전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이 제기된 것에 대해 그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얘기했고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 관한 계획들이 있고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전자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전자권 전환 문제를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꾼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유협이라는 안보 환경 때문이라고 또 그래서 안보 환경을 세 번째 조건으로 한 것이다.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한국군의 능력이라는 조건에 관계없이 전자권 전환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차질 없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네. 청와대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예, 청와대는 오늘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자권 환수 재연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덧붙일 말이 없다,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공약 파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 표명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에 대해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을 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만 아예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혼자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참 문득 그런 생각도 네. 해보게 됩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4월에 윈도우 XP 등에 대한 운영 지원 서비스를 종료했는데 근데 이게 윈도우 XP를 사용한다는 거는 보안상에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됐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윈도우 XP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인데요. 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개발사의 공식 지원이 중단된 윈도우 NT, 윈도우 2000, 윈도우 XP 등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제어망이 인터넷과 분리가 되어 있어 안전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사이버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 김재남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용 연한을 연장한 고리 1호기에 원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 설비 등 일부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윈도우 2003 버전을 사용하는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운영체제는 여전히 윈도우 NT, 윈도우 2000, 윈도우 XP 등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원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전 기술의 핵심인데요. 원전 운영과 제어, 계측 및 비상시의 안전 기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두뇌, 신경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한수원은 이런 시스템 운영에 지원이 중단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윈도우 NT 같은 경우에는 1993년에 출시된 운영체제이고요. 윈도우 2000은 2000년도에 또 윈도우 XP는 2001년에 출시된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 NT의 경우에는 출시된 지 20년도 더 넘은 운영체제인데 이런 운영체제를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안상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지난 5년간 1,800여 회의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군요. 예,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수원 사이버 보안 자체 점검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지난 5년간 1,843번의 사이버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2011년부터 바이러스, 악성 코드 감염 흔적이나 USB 등을 무단 사용하고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한 것은 물론이고 계정 및 비밀번호 보안 설정 미흡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도
한수원 정규직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내부 컴퓨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했다며 만약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외부 해커 등에게 유출된다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원전 계측 제어 계통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어 원전 정상 운전은 물론 원전 안전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2013년 4월부터 제어망을 인터넷망과 분리해 철저히 차단된 독립 폐쇄망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28건의 사이버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원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컴퓨터를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은행권 ATM기 역시 독립적 폐쇄망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관행적으로 굳어진 실수 혹은 악의적 이용자에 의한 바이러스 유포 등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업무자들이 USB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예 다른 운영체제를 채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 외국계 민간기업의 프로그램 개발자도 폐쇄망을 사용하더라도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하겠지만 운영체제의 교체가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후에 발생할 손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예. 문득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네. 네. 비슷한 부분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어찌됐든 그 사태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전불감증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도쿄전력은 이제야 겨우 원제로 건물을 덮고 있는 커버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입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호기 원자로 건물을 덮고 있는 커버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날아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현지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예. 장기간에 걸친 폐로 작업을 위해서는 이번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지 지자체와 지식인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현 폐로안전감시협의회는 그제 철거 작업을 시찰하면서 3호기 잔해 철거 작업에서 방사성 물질이 비산했다.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 라면서 방사성 물질이 비산할 경우 신속하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도쿄전력에 요청했습니다. 1호기의 커버는 2011년 10월에 완성이 됐는데요. 커버 해체는 건물 상부에 남아있는 잔해를 철거하고 사용 후 연료, 저장 수조 안에 연료를 추출하는 작업의 전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북 간 총격까지 초래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2억 원의 교부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앞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경상보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한 4개 단체는 올해까지 총 2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지난해에 대한민국 사랑회에 3천만 원,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에 4천만 원, 북한인권 탈북청년연합에 4천만 원 등이 지원됐고 올해에도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에 3천만 원, 북한인권 탈북 청년연합에 3천만 원, 북한 전략센터에 3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 명목은 건국 다큐멘터리 위대한 기적의 시작, 통일 통합을 준비하는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 프로젝트 등이었습니다. 예. 민 의원은 이들 단체는 대표적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북한민주화 추진연합회와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에 소속된 단체로 이 중 북한민주화 네트워크는 2011년, 2012년 통일부로부터 민간 통일운동단체 지원 공모 사업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며 이명박 정권 때도 지원받은 적이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민 의원은 또 통일 대박 시대에 부합하려면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현 정권뿐 아니라 이전 정권까지도 지원이 받았음이 이제 나타났고 네. 지원 명목은 좀 다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위대한 기적의 시작, 통일 통합을 준비하는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 프로젝트 등이었는데 네. 참 이름도 어려운데 참 이걸 어떻게 또 규명을 해야 될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MBC가 조직 개편 중이라고요. 네. 근데 MBC의 교양 제작국 해체가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MBC 본부에 따르면 MBC는 어제 노조 측에 교양제작국 해체와 수익성 중심 개편이 핵심인 조직 개편안을 전달했습니다. 예. MBC 사측은 이를 오늘 발표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MBC 노조는 어제 오후 결국 공영방송 포기 선언인가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성명에서 개편안에 따라 30년 동안 MBC의 공영성을 담보했던 교양제작국이 전격 해체된다며 MBC는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지닌다. 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측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 노조와 MBC PD협회 등은 PD수첩, 아마존의 눈물 등을 만든 교양국은 공영방송 MBC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라며 경영진은 김재철 사장 때부터 시사, 교양 장르에 대한 탄압을 시도해왔다고 교양국 해체를 반대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MBC 노조는 이번 개편의 개편의 취지가 수익성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MBC 노조는 이번 개편의 취지가 수익성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없으면 조직을 줄이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업, 수익 등을 경영 파트에서 책임지던 예전과 달리 드라마, 라디오를 비롯해서 보도본부에도 사업부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부서의 존폐가 결정된다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예, MBC의 한 국장은 이렇게 되면 양질의 보도보다도 모두 수익 경쟁에 치중하게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앞선 21일 국정감사에서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경영진 판단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교양국 해체는 성과가 적어서다라고 말을 해서 사실상 이를 인정했습니다. 예.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 법인입니다. 한편 MBC 노조는 피켓 시위 등으로 항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교육당국이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국정운영을 비판한 교사들은 전원에 가깝게 고발하고 있는 반면에 횡령이나 금품수수, 배임 교육 공무원들은 전체 6.3%만 고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554명의 교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정부의 교육 정책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비판 또는 반대한 경우가 543명으로 9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고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자 284명, 전교조 조태투쟁 참여자 36명, 2차 교사선언 참여자 71명이 고발당했습니다. 예.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육공무원 284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 전원 다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횡령, 금품 및 향응수수, 배임교육 공무원을 638명을 징계하면서도 고발은 40명에 그쳤습니다. 고발 인원이 적은 이유로는 검경이 먼저 수사를 개시한 경우 교육당국이 따로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지만 교육부의 고발 지침이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금액을 횡령, 수수하는 경우에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전원 고발당한 것을 비춰봤을 때 이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청년층의 창업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20대 언론 고함20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학이 대학생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통해 청년 창업 전용 펀드 구성, 엔젤 투자 인센티브 확대 이런 등의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IT 분야 청년 창업을 위해 조성한 청년 창업 전용 펀드의 경우 지난해 이미 지원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창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정부의 의도가 무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연령대별 사업체 수는 20, 30대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지난해에 비해 9.7%, 7,400여 곳이 감소했고
30대의 경우에는 무려 18.1%, 9만 7천여 곳이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수는 지난해보다 2.8%가 증가했고 50대는 11.4%, 60대는 4.4%가 증가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20대, 30대에서 창업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자가 오히려 줄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수년간 청년 창업의 생태계를 조사해온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창업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자금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있고 창업 기업의 적절한 자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이 청년 창업 지원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역할 분담이 안 되고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를 통합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부서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들이 겹치기까지 하니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지적인데요. 양창춘 미래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창업팀장도 창업 초기 자금 지원보다는 후속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창업 지원은 창업 초기에 자금을 단발성으로 한 번만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창업 단계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예. 그리고 뉴스트라다무스 애청자이신 문광님께서 안 기자님 수고 많으시다고 응원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스포츠 소식 살펴보고 있죠. 평론가 최동호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포스트 시즌에 들어간 프로야구가 뜨겁습니다. 오늘 야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LG가 2연승인데 만약 오늘 경기에서 LG가 이기면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준 플레이오프는 오전 3선승제이거든요. 이 때문에 2연승을 올린 LG가 오늘 3차전을 이기게 되면은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넥센과 한국 시리즈 티켓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요. 예. LG와 NC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 오늘 오후 6시 30분 잠실에서 열립니다. 예, LG로서 오늘 이기게 된다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경기일 테고 반대로 NC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지게 되면은 준 플레이오프 탈락이기 때문에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벼랑 끝 혈투를 벌이겠어요? 예, 이 벼랑 끝 혈투라는 말이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이 2연패한 NC로서는 오늘 지면 끝이기 때문에 있는 선수 없는 선수 다 털어가지고 오늘 다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LG도 오늘 끝내겠다는 각오가 대단한데요. LG와 NC 이 두 팀 모두 오늘 에이스를 선발로 내보냅니다. 그 LG 리우단과 NC 찰리의 맞대결인데요. 이 상대적으로 NC 찰리의 어깨가 더 무겁게 보이죠. 왜냐하면은 LG 타선에 불이 붙었거든요.
1차전에서 안타 16개 몰아치면서 13점을 뽑아냈고요. 2차전에서는 이 홈런 2방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 지금까지의 흐름은 단연코 이 LG의 타격이 승부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때문에 NC 입장에서는 이 불붙은 LG 타선을 어떻게 잡느냐가 급선무인데, 바로 이 역할을 이 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LG가 타격을 앞세워서 2연승을 올렸는데, 근데 원래 정규리그에서 LG는 이 타격이 가장 약한 팀이었다면서요? 예, 이 정규리그에서 LG가 이 팀 타율 또 이 팀 홈런 꼴찌 팀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 타격이 약하다는 뜻인데요. 역시 이 포스트 시즌은 이 정규리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정규리그 마지막 날 경기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LG가 이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포스트 시즌에 합류를 했는데, 이 LG 선수들이 한번 해보자는 바람이 불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포스트 시즌에서는 언제나 이 깜짝 스타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바로 이 역할을 LG의 이 최경철 선수가 해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최경철 선수가 올해 이 34살의 노장인데 이제서야 빛을 본 선수이거든요. 1차전에서는 이 3점 홈런으로 LG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2차전에서도 4타수 3안타로 이 포스트 시즌 들어서 아주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에서 LG가 또 어떻게 실력을 발휘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 근데 그동안 NC를 살펴보면은 신생팀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습니다. 데뷔 2년차 무대에서 정규리그 3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깜짝 놀랄만한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의외로 힘없이 2연패를 당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 경험의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똑같은 야구인데 이 선수들이 받게 되는 중압감과 이 경기장의 분위기는 이 정규 시즌하고 포스트 시즌이 전혀 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이런 이 큰 경기에서 대부분 이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 이제 바짝 얼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 얼어버리지 않으면은 두 번째는 그냥 붕붕 떠다니는 건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결정적일 때 실수가 나오는 거죠. 2차전만 보더라도 NC가 이 경기를 뒤엎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6회 무사 1, 2루에서 이 박민우 선수에게 번트 지시가 내려졌는데, 이 박민우 선수가 번트를 못 대고서 삼진을 당했습니다. 이 9회에도 이 결정적으로 박민우 선수 평범한 뜬 공을 잡지 못해서 한 점을 헌납을 했고요. 이 박민우 선수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 젊고 또 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 포스트 시즌이라는 큰 무대에 처음 서다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경험의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험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확실히 LG가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준 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 같은 이런 큰 경기가 일방적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전 3선승제에서 이 3연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의 가을 야구의 흐름을 보면은 NC가 만약에 저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는 가져갈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이 이미 LG 쪽으로 가 있는데 이런 흐름을 뒤바꾸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이 두산이나 SK 같은 팀들은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2연패, 3연패로 그냥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반드시 1승을 챙기면서 반격에 나서는 이런 저력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런 저력을 아직은 좀 젊고 이 경험이 없는 NC가 보여줄지는 좀 의문이고요. 저는 이미 이 준 플레이오프는 LG로 기울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NC가 이기더라도 결국에는 LG가 플레이오프에 오를 거라고 보는데, NC가 이제 2년 차라는 짧은 역사를 감안해서 보게 되면은 2연패 뒤에 이 팀을 추슬러 가지고 오늘 1승을 따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또 역시 그 큰 무대에서는 경험과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2연패 뒤에 3연승으로 되살아난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죠. 가깝게는 2010년이었었죠. 이 두산이 롯데에 먼저 2연패를 당했다가 3연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요. 예. 이때의 두산의 감독이 바로 지금 NC를 맡고 있는 이 김경문 감독이었습니다. 지난해도 이 두산이 극적으로 되살아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 두산이 지난해는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넥센의 2경기를 먼저 내주고 난 뒤에 3연승을 거두면서 이 플레이오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LG 양상문 감독과 NC 김경문 감독의 맞대결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말씀해주신 이 경험을 예.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 경험상으로만 본다면 김경문 감독이 앞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LG의 양상문 감독 지난 5월이었었죠. 이 정규리그 도중에 갑작스럽게 팀을 맡게 됐고요. 예. 이 양상문 감독도 이 감독으로서는 이 포스트 시즌 경험이 처음입니다. 이 반면에 이 김경문 감독은 이 포스트 시즌 경험이 풍부한 이 노련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자, 우선 이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NC의 초석을 깔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신생팀 NC가 데뷔 2년 만에 정규리그 3위에 오르면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이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경문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호준, 손시현, 이종욱 같은 이 FA 선수들 데려오면서 팀의 중심을 잡았고요. 또 이 찰리나 에릭 같은 외국인 선수들을 잡아가지고 이 막강한 선발진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1, 2차전에서 이 선수들의 경험 부족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3차전에서 NC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김경문 감독인데, 때문에 오늘 3차전에서는 아마 예상하지 못한 김경문 감독의 이 반전을 노리는 승부수가 하나쯤 나오리라고 보고요. 예. 양상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투수 출신답게 이 포스트 시즌 들어서 이 노련한 이 투수 운영이 돋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 양상문 감독이 이 고비 때마다 적절한 투수 교체로 위기 돌파했다는 그런 높은 평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양상문 감독은 선수 시절 때도 제가 지켜봤는데, 예. 이 선수 시절에도 아주 이 틈나는 대로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아주 성실한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당연히 그 투수 이론 쪽에서는 국내 1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예, 예. 이번 1, 2차전에서도 양상문 감독의 이 능력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이 LG는 NC에 비해서 선발은 좀 약한데 불펜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2차전 라운드 운영만 보더라도 이 선발 우규민이 6회에 이 위기를 맞았을 때에 이 김경문 감독하고 양상문 감독이 수싸움을 벌였었거든요. 예. 이 NC가 이 선발 우규민 공략을 위해서 좌타자들을 상위 타선에 기용하니까 이 양상문 감독이 원래 예정이 돼 있던 신정락 투수 대신에 신재용 투수를 올려가지고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했고요. 7회 위기에서 이 좌투수였던 신정락 선수를 올렸다가 1실점하면서 3대2로 쫓겼을 때는 이 신정락 선수하고 정반대였던 이 우한 정통파 이동현 선수를 올려가지고 이 무사히 위기에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2차전에서 4대2로 승리했는데 이 2점 차였지만 쉽지 않았던 승부였는데 양상문 감독의 마운드 운영이 아주 돋보였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오늘 6시 30분입니다. 잠실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NC와 LG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 명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독 얘기 해봤으니까 계속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매 시즌이 그렇지만은 시즌이 끝나면 감독들 희비가 이제 엇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기아는 예상외로 선동열 감독과 재계약을 했고 롯데와 SK가 감독을 교체했죠. 예,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정규 시즌이 끝나면서 이 감독 교체가 예상됐던 팀들이 기아하고 롯데, 한화, SK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기아는 재계약을 했고 한화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롯데와 SK 두산이 감독을 경질을 했는데 롯데는 아직 후임 감독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 이 선동열 감독은 2012년부터 기아를 맡았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죠. 예. 2012년에는 5위로 밀려났고요. 2013년, 14년 2년 연속 최하위권인 8위에 그쳤는데 이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투수 육성에도 실패를 하고 유망주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이 실망스러운 대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경질 1순위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기아가 의외로 2년간 이 총액 10억 6천만 원을 쏘면서 재계약을 했고요.
이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롯데는 이미 이 시즌 도중에 이 김시진 감독하고 롯데 구단의 이 마찰음이 새어나왔기 때문에 이 감독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정규 시즌 마치자마자 이 김시진 감독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 롯데 구단의 무언의 항의를 이 표시를 했습니다. 예. 이 두산도 이 송일수 감독을 경질하고 이 김태형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산과 SK가 발빠르게 후임 감독을 결정을 했고 반면에 롯데는 후임 감독을 두고 소문이 무성하고요. 예. 또 하나도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은 김웅룡 감독의 후임에 대한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산하고 SK는 좀 의사결정이 빠른 편입니다. 예. 이제 반대로 롯데하고 한화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느리고요. 이 감독을 교체할 때도 이 두산하고 SK는 이 후임 감독을 결정을 해놓고 감독을 경질하는 쪽이고요. 이 반면에 롯데는 감독을 우선 경질을 해놓고 그 다음에 후임 감독을 결정하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 대부분의 구단들이 이 구단의 이 대표가 감독 후보를 추천은 하지만 이 최종 결정은 모기업의 오너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롯데나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 오너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좀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산하고 SK가 최근 2, 3년 동안 비슷한 길을 걸었거든요. SK 같은 경우에는 전임 김성근 감독, 이 두산은 전임 김진욱 감독 시절에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감독을 경질을 했었죠. 예. 팬들의 비난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런트에 의중이 실린 대로 이만수 감독하고 이 송일수 감독을 각각 자리에 앉혔는데 SK나 두산이나 모두 다 재미를 못 봤죠. 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아주 이 팀이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SK와 두산 모두 이 팀 고유의 색깔을 모두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런 이제 질책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올해 정규 시즌이 끝나자마자 SK는 김용희, 두산은 이 김태형 감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김용희, 김태형 두 감독은 모두 이 각자 이 SK하고 두산 이 팀 고유의 색깔을 다시 만들어내야지 된다는 이런 좀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투입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성적도 성적이지만 또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있군요.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